발표는 빨랭 프랭세스트와 다시 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앙대학교의 곽민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에 대한 토론은 중앙대학교의 김희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5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5분 남으면.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이도 교수님들 다 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 빨랭 프로세스와 다시 쓰기. 이게 이제 일종의 다문화 안에서 다문학의 다층위 뭐 이런 개념과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제 전공인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4대 시인 중에 한 명인 랭고의 시학과 그다음에 그것이 현대 시학에 또 어떠한 식으로 이 다시 쓰기 개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패러디라든지 패스티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시 쓰기 개념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빨랭 프로세스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로운 텍스트를 쓰기 위해 이미 쓰여져 있는 기존의 글씨를 지우고 다시 쓰거나 기존의 글씨 위에 덧칠하듯이 다시 손으로 쓰는 양피지를 보통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종이가 없던 시절에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쓴 이제 그런 개념으로부터 원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쓰기라는 개념. 그래서 제가 그 원고지 7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프로시딩 논문집 73페이지에 보면 팔랭프스트라는 용어는 본래 새로운 텍스트를 쓰기 위해 이미 쓰여져 있는 기존의 글씨를 지우고 다시 쓰거나 기존의 글씨에 덧칠하듯이 다시 손으로 써놓은 양피지를 원래 어원상으로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글 또는 이미지 표현에 대한 다시 쓰기 내지 변형, 왜곡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서 패스티슈, 패러디, 표절, 암시 등 바로 이 빨랭 프로세스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너무 길게 쓰니까 그건 교수님들께서 좀 참조를 하시고요. 거기 줄 1에 보면은 슈네트가 하면서 통텍스트성부터 시작해서 원텍스트성, 파라텍스트성, 메타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하이퍼텍스트성, 이거 우리가 보통 이런 현대 IT 개념 쪽에 여러 가지 텍스트의 어떤 그 변형들을 이러한 용어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존의 글 또는 이미 표현에 다시 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변형의 한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원 텍스트 안에 또는 원 이미지 안에 새로운 것들을 쓰는, 그래서 다시 지우기, 그래서 다시 재생산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 수사학에서 이 빨랭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문학 작품 속의 파스티슈, 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글쓰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이거 실 예로 하나를 들고 싶은 게 이 다시 쓰기 기법은 동일한 단어의 반복 또는 동일한 문장이나 문체의 반복, 이미지의 반복 등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에서 언급했던 패러디, 패스티슈, 뭐 암시, 기타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문학 텍스트에서 패러디는 이런 의미의 변화 과정, 그게 이제 시 공간에 적합한 또는 작가의 어떤 세계관, 문학관 이런 것들과 함께 변화와 진보의 미학적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표절 요 개념 말고 우리가 보통 풍자라고 얘기하는 이 패러디는 텍스트의 자기 반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식으로 창조와 재창조, 그 다음에 창작과 비평의 교차라는 어떤 수사학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개념을 넓히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의 사고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이런 어떤 소위 패러디 기법이 더 그 기저에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실화를 잠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랭보 시세계로 들어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워낙 많이 알고 계신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가 이런 아주 가장 전형적인 소위 아프로디테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또는 꼭 보티첼리뿐만 아니라 당시 르네상스는 다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어떤 재발견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 그리고 항상 미의 어떤 전형성, 미의 고전성, 미의 영원성, 미의 절대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회화라든지 문학에서 바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문학적 소위 규칙들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여러분 보면은 19세기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이 알렉산드르 갸바넬이라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보티첼리의 전형적인 미의 재생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이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모델 자체는 우리가 보통 매춘부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델이 누구이건 간에 위에 큐피드 즉 에로스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장 위에서 봤던 이런 전형적인 어떤 보티첼리의 미의 이상형을 다시 재생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지만은 이 라브라는 것은 소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아포로스가 거품이란 뜻도 있지만은 아포로스는 최음 이런 그런 어떤 어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인 거죠. 그럼으로써 이 이중적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뿐만 아니라 성욕과 퇴폐 그래서 매춘부의 여신이기도 하죠. 아프로디테는.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아레스에서 아프로디테가 계속해서 바람피다 들키죠. 이런 어떤 우리가 근데 이 랭보가 쓴 물에서 태어나는 비너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베니스 아나디오멘이라고 우리 아까 보티첼리의 그 그림 이름도 프랑스어로 베니스 아나디오멘입니다. 물에서 태어나는 비너스. 이때 랭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상적인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여신을 바로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는 달리 퇴폐적이고 아주 저급한 이미지를 통해 타락한 여성과 여신을 동일시하려는 현대적 소위 말하는 변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미에 대한 추구 대신에 빈정거림과 야유 그리고 풍자를 통한 일종의 패러디를 이 작품 속에 여러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니스 아나디오멘느 랭보의 시인데요. 시에 보면은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4433의 프랑스의 전형적인 이제 그 소네트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음절에 알렉산드리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름다움, 이상성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천하고 다시 말한다면 매음꿀의 어떤 매춘부의 모습으로 비너스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들레르가 아주 잘 그려냈듯이 랭보도 보들레르의 뒤에 오는 시인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들을 아주 패러디를 통해서 신랄하게 여러분 전통적인 미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에 대한 파괴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문을 연 거예요. 다시 쓰기 기법을 통해서 과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현대적인 길을 여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도 양철로 만든 녹색관에서 솟아나듯 갈색 머리털에 포마드를 잔뜩 바른 여자의 머리 하나가 맑은 욕조에서 천천히 그리고 멍청하게 제대로 수선도 안 된 손상을 입고 떠오른다. 쭉 나오고요. 등살은 약간 붉고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끔찍한 맛을 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돋보기로 살펴야 할 기이한 것들. 허리에는 두 낱말이 새겨져 있다. 끌라가 비너스, 빛나는 비너스. 이게 원래 아주 이상적인 비너스죠. 그런데 그 비너스를 완전히 패러디를 통해서 소위 당시 매춘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는 시대죠. 19세기 특히 프랑스 파리의 현지의 모습을 갖춘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위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요. 여기에서 바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미가 갖고 있는 현대적 미가 보여주는 것들을 아주 패러디를 통해서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해의 올랭피아. 바로 만해의 올랭피아가 랭보하고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만은 이건 65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살롱전에서 풀바디의 점심 식사 2년 전에 냈다가 퇴짜 맞았죠. 그 다음 65년 이거는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계를 다 뒤흔들어 버렸죠. 올랭피아 정말 성스러운 이름인데 올랭피아는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축구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한 것과 가장 저급한 것의 여러분 공존이죠.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또 아주 현대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리라는 시에도 많이 잘 드러나는 건데 바로 이렇게 우르비노의 이탈리아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을 바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 거죠. 바로 이것도 만해도 이런 면에서 일종의 패러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울 앞의 비너스 이런 개념. 이게 이제 현대식으로 이런 풍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뭐 다 이 원고를 좀 읽지 않고 제가 이제 그 PPT를 통해서만 교수님들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랭고의 그런 소위 말하는 시적 기법은 예를 들면 제가 76페이지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랭보가 문학 입문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때는 비너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림을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1870년, 71년에 랭보가 자기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랭보는 예를 들면 학문의 종기가 난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 비너스는 조롱이나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조롱, 비꼽, 빈정거림의 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대적 이미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문학의 영역은요. 이어서 우리 제 7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반복으로서의 다시 쓰기 해서 끄노와 울리뽀라고 하는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서 끄노라는 이 울리뽀와 같은 소위 또 다른 문학 운동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레이몬 끄노인데요. 교수님들 여기 울리뽀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잠재 문학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부가 이게 리터러처의 LI가 약자고요. PO가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의부과학을 리테라가 포탕시엘 프랑스어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LI 대신에 만약에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음악을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MU, 뮤직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 미, 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되는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것도 이제 다시 쓰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하나 볼 수 있는데 문학 법칙, 도대체 뭐가 소설이고 뭐가 시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규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새로운 미술 이런 어떤 영역들을 새로 창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위 가능성들을 바로 이 그룹들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시 쓰기의 확장이죠. 문학 영역의 무한성과 어떤 잠재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다시 쓰기의 관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예를 들면 문체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소위 이걸 시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소설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1947년에 레이몽 끄노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수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원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버스 S선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딱 내세웁니다. 조건을 걸어주죠. 만약에 부정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은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영어로 한다면 나세 개념이죠. 프랑스에서 느, 링이, 느반이니 이런 게 다 부정 표현들인데 그걸 통해서 그것은 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어떤 지상 운송 수단이었다. 때는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정오였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만약에 또 다른 예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만약에 수로 한다면은
12시 17분 길이 10m, 너비 21m, 높이 3.5m, S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한하게 새로운 문학적 규칙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말장난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뭐가 시인가? 시에 대한 것도 우리 원래 정형시로부터 자유시 또는 산문시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정형시적 문문으로 된 시의 어떤 규칙을 다 깨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문학적 영역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집합론을 따진다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새로운 문학적 영역은 무조건 소설이면 소설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통해서 다시 쓰기 기법을 여기다가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또 끄노의 백조의 시입니다. 이게 이제 새 백조가 아니고 숫자 백조입니다. 이게 성 밀리아르드 포엠이라고 프랑스어로. 그러면 이게 백조가 뭐냐면요. 프랑스에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형적인 정형시가 사행, 사행, 삼행, 삼행으로 돼가지고 총 14행시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소넷이라는 형식인데 요거를요 쉽게 얘기한다면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10개의 시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소넷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또 소넷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10편의 시만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조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합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요 띠로 해서 그러니까 14행시 첫 번째 있는 시 하나가 그러니까 1년에 1행 그 다음에 2년에 1행 그래서 쭉 조합으로 나가고 그 다음 조합으로 나가고 조합으로 나가면은 이 시가 몇 개가 되냐면요 정확히 성 밀리아입니다. 시가 100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게 이제 이런 띠로 해가지고 이게 또 우리 컴퓨터에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다 이렇게 떠 있어요. 보면은 이러한 시집의 구성으로 각각의 행들을 조합하면 10의 14색이 나와가지고 100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를 모두 읽으려면은 24시간 내내 읽어도 약 2억 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합된 시는 이게 영국의 뭐 이분들이 해놓은 건데 16,384편의 시까지만 지금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책으로 만든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이퍼텍스트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드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NOD. 노드라는 관점을 통해서 서로 밑에 하위 단위를 쭉 연결시키는 소위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한 소위 하이퍼텍스트 개념으로 하면은 이러한 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조의 시를 만약에 프린팅을 한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로서 일단은 띠로서 프린팅해가지고 요거를 인터넷상에서 소위 하이퍼텍스트 개념으로 펼쳐지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양중. 그래서 랭보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타자다. 즉 나는 다양성이에요. 나는 소위 말하면 주관적 개념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작가 중심주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학 세계가 소위 얘기하는 다른 작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수용미학 쪽을 여러 소위 그 시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색 공간과에서 특히 모음들이라는 이 시는 컴퓨터 시와 자주 비교를 합니다. 아누아, 어블롱, 이후주, 유베하고 오블롱. 도대체 뭐가 검은 A인가?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소위 잠재적인 어떤 의미의 확장성, 즉 다시 쓰기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좀 제가 시간상도 좀 그렇게 두서없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요 발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팔레프스 테스트 개념을 통한 다 문학성입니다. 소위 밀리테라리테라는 관점으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문학 텍스트는 일종의 교차, 이행, 그리고 재생산, 생산과 재생산의 관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팔레프세스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텍스트 내부는요, 인용, 참조, 암시, 요약, 패스티슈, 패러디 등을 통한 문학의 상호 구조, 소위 텍스트라는 개념이 텍스타일이라는 그런 단어로부터 파생이 된 거니까, 그건 결국 시실과 나실의 교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식 체계 또는 문학 체계에 끊임없는 교차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사이의 순환성, 그래서 결국은 이게 20세기, 21세기 하이퍼 텍스트를 창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호 영역과 부정 혹은 거부의 장치, 그러니까 베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를 소위 말한다면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뛰어넘는다든지 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보기, 다르게 바라보기,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팔렘프세스트 개념이 현대문학의 소위 특히 우리가 보통 잠재문학, 소위 버추얼 이런 그런 관점들과 우리가 문학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좀 중요한 또는 기본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두서없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긴 했는데 일단은 그 다시 쓰기 헤어크리티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팔렘프세스트와 마찬가지지만 그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쓰기 만약에 양피지에다가 다시 이제 보이게 다시 썼을 때 그게 원문이랑 같을 수 있는 뭐 그다음에 혹은 새로운 양피지에다가 다시 옮겨 썼을 때 그 원문이랑 같을 수 있는 그 같다는 확증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그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가 그 주네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텍스트로 말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개념이 처음은 아닌데 67년, 그러니까 68년도, 프랑스 68년도가 되기 전에 67년도 때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숨어 있는 뿌띠 부르주아의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벗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에 이제 많이 심취하게 되고 언어가 가진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심취하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68년도가 지나기 전에 그런 과학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68년도가 지나고 나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봉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제 그 지식인들이 이제 뭐 크리스테바나 롤랑 바르트 마찬가지고 한동안 이제 좀 약간 자숙이라고 하면 뭐랄까 이게 좀 약간 수그러드는 자기네들 과학성에 대해서 수그러드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그 바르트가 쓴 글 중에 67년도에 쓴 글인데 그거는 이제 68년도 이전이죠. 근데 그 옛날의 수사학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 뒤에 후 제목은 이제 그 제목도 있는데 옛날의 수사학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수사학을 결론에서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 텍스트와 글쓰기의 이름하에 새로운 언어 행위를 주창하는 것. 그러니까 그 수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잘 말하고 잘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배우고 따르는 것인데 롤랑 바르트는 그게 아니고 텍스트와 글쓰기의 이름하에 작품이 아니고 글쓰기의 이름하에 새로운 언어 행위를 주창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시 쓰라는 얘기. 근데 다시 쓰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사실 말해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하고 글쓰기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완전히 요새 현대에서는 직업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 읽으면서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마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통을 그 비너스를 그리면서도 거기에 천사를 그리지 않고 하녀를 그림으로써 이게 창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네는 그 대혁명 이후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열망이 되게 컸던 그 화가였어요. 근데 그 실제로 이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뭐지 인상주의 화가의 모임에도 첫 번째 그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전통을 균열을 해내는가 이게 어떻게 현대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혁명 시대 귀족의 그런 작품의 귀족들이 선호하는 작품, 귀족들이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규칙이나 법칙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만해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대중들은 귀족들의 규칙이라든가 귀족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의 화풍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그 계급의 부르주아 계급, 상류 부르주아 계급에 따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해의 작품에 가서 욕을 해야 내가 저게 맞지 않아 라고 욕을 해야 전통적인 규칙을 욕만 해도 전통적인 규칙을 아는 거고 전통적인 규칙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그림을 찢으려고 할 정도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의 행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푸코의 원래 만해의 그림에 대한 책을 원래 내려고 했는데 책을 못 냈는데 나중에 어떤 작가가 그거를 제가 이제 읽은 책에는 원고를 어디 딴나 튀니지인가요? 거기서 튀니지에서 이제 원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연록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파렌푸스 테스트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쓰기라는 게 일종의 이제 글쓰기의 에크리티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제 기표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것 그 자체는 사실 되게 객관적이거든요. 우리가 누가 봐도 그게 똑같은 건데 의미가 다양해지는 거겠죠. 근데 옛날에 어떤 중간고사에 시험을 냈는데 미셸 푸코라고 쓰라고 이제 시험을 냈는데 걔가 미셸 포코라고 썼어요. 미셸 포코. 근데 저한테 맞지 않느냐. 내가 이걸 분명히 읽었을 때 내가 분명히 의미적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썼다. 라고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다 맞는데 우리는 객관적인 기표를 원하는 거니까 틀렸다라고 이제 했지만 속으로 만약에 이걸 맞을 수 있다고 해주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새로운 글쓰기를 이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의미적으로 다양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롤랑 바르트가 말한 어떤 수사학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잘 말하고 잘 글쓰기를 잘 쓰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새롭게 쓰는 것, 전통을 위반하는 것. 그 전통을 어떻게 위반해야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오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현대적인 수사학의 개념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서 상호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새로운 것이 없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선배들의 글의 영향을 받고, 선배들의 문체의 영향을 받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처럼 이제 글을 막 난해하게 날려 쓰다가, 논문 심사에 가열차게 까이고, 가열차게 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다시 쓰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실천을 했을 때,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자유롭게 상호 텍스트에 영향화해서, 그러니까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혁신 쪽으로 나아가는데 상호 텍스트성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다음에 혹은 전통을 지키는데 또 상호 텍스트성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근데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호 텍스트성은 전통이 이렇게 작가를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후반기에 가면은 상호 크리스텐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호 텍스트성이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통의 균열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전자도 맞는 것 같고 후자도 맞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좀 어떤 쪽으로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교수님께 여쭙고 예, 먼저 예. 예.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은 글쎄요, 이 사고택트성의 홀런거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전통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수용을 통한 발전이냐 아니면 일종의 거부냐, 단절 또는 파편화냐 이런 것들은 참 저도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님께서는 워낙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주 엄밀한 그런 어떤 그 개념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문학 쪽에서 주로 상징주의라든지 20세기 프랑스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의미 영역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제가 답을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거와는 좀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전통문학은 오르페우스적인 문학이고요. 프랑스에서 랭보 특히 보들레르 이후로 랭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로메테우스 문학이라고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오르페우스 문학은 선지자적인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볼 것 없이 좀 영감을 통해서 뭔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메테우스 문학은 아주 논리적이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철저한. 그래서 아까 제가 랭보의 와이엘이라는 시도한 막 그런 의도에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비평가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속으로 보면은 이 랭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 막스가 세상을 바꾸라 했을 때 랭보는 삶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Change your life. Change the world가 아니고 이게 막스는 월드라고 했다면 여기는 life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문학적 소위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상호 텍스트성은 랭보로부터 시작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제가 랭보의 시세계를 상호 텍스트과 연결을 시켜서 언급을 한마디만 한다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롤랑 바르트적인 어떤 그 개념 정의 있잖아요. 정의에서 후자 쪽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일종의 파편화 작업 있죠. 그래서 랭보의 시세계를 파편화의 시세계라 이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프라그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포에티크 드 프라그먼 파편의 시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짧게 이렇게 저 때문에 또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통적인 수사학에서는 잘 말하고 잘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다른 쪽에서는 우리 롤랑 바르트가 또 역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언어 행위로서의 전통에 대한 어떤 위반이다. 이런 건데 만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류 사회에 대한 편입 이거 처음에 그 열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전통적인 아카데미파들의 어떤 예술 세계 자체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을 디디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이들은 하나의 이름만 우리가 인상주의지 실제로 나중에 소위 그 낙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모인 것뿐이지 이들이 공통된 미학 세계 또는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만에 제가 아까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든지 아니면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통해서 또는 랭보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언어 행위라는 것 자체가 과거로부터의 단절이라기보다는 빨렘프세스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시죠. 양피지 위에 지우고 새롭다.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강의하면서 글을 쓰고 지우고 다시 썼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칠판에 썼을 때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너무 이 빨렘프세스트 개념에는 아까 말한 패러디부터 시작해서 알레고리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과거의 단절 아니면은 전통에 대한 위반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쥐네트도 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통텍스트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교수님이 질문하신 잘 말하고 잘 쓰는 것 요게 고전적 19세기적인 것까지의 만해의 개념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만해적인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 언어 행위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보면은
역시 빨렘프세스트 개념에서 단절 개념, 파편화 개념이 아닌가. 이게 소위 말하는 모더너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그 우리 한 1분만 여기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그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기호의 제국이라는 그 글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하이쿠라는 그 시를 만나서 그것이 이제 되게 즉흥적으로 쓰는 시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렬한 그 즐김이라 주의성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라든가 혹은 과거에서 내려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용의 문제에서 떠나서 형식의 문제라고 오다 보면은 사실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거 저는 문학을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고전 문학이라든가 이거 제가 문외한이라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뭐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그런 어떤 연속성과 단절성 예를 들어서 이제 시조에서 우리 시조에서 우리 현대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거 연속성과 단절성의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혀 그 서양에서 우리가 시가 들어왔는지 혹은 뭐 그 시조에서 발전했는지 뭐 이런 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속성과 단절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면 어떤 좀 한 그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이쿠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세기 우키유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을 한번 이따 또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 이따 저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이렇게